딸아이가 그런 말을 한 건 쿠바의 밤이 유난히 뜨겁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 관사 안 철문 너머로 야자수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 평양에 가면 또 그 아저씨들이 보잖아.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공화국의 일꾼으로서 수십 년간 훈련받은 저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쯤은 숨을 쉬는 것만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7살 아이가 감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 어딘가를 박살냈습니다. 그로부터 6달 후, 저는 외교관 여권을 손에 쥐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북한 당국도, 그 누구도 제가 그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에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국가보위부도, 국정원도 왜 막지 못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믿기 힘든 탈출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감시하는 단어를 이해했던 쿠바의 그 여름부터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북한에서는 특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우리 가족은 창광거리 인근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배급줄에 서서 강냉이죽 한 그릇을 기다리던 시절에도 우리 식탁에는 쌀밥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당에서 특별 배급품이 왔습니다. 사탕, 통조림, 때로는 외국산 과자까지.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지방에서 친척들이 올라오면 우리 집 형광등, 불빛의 잠시말을 잃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함경도나 양강도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쪽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감각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저에게는 평양의 삶이 북한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령님 덕분입니다. 그 대답을 할 때 저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몰랐습니다. 의심은 배운 적이 없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수업의 절반은 혁명 역사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킨 위대한 수령, 우리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것이 모두 당의 은혜라는 것. 시험에 나왔고 외우지 못하면 방과 후에 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서부터는 방과 후 생활총화성 호어종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칭찬받는지, 어떤 친구를 비판해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저는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아주 어린 나이에 터득했습니다. 대학은 평양의 외국어 대학이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당에서 선발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들은 늘 말했습니다. 너희는 공화국의 얼굴이다. 밖에 나가서 흔들리는 놈은 반역자다. 그 말이 경고인지 자랑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외교부에 배치된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발령장을 받던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달콤한 게 많다. 흔들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끝이야. 협박인지 당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쌌습니다. 첫 해외 파견지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카라카스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는 타락했구나. 거리에 광고판이 넘치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웃고 떠드는 풍경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노점상이 큰 소리로 흥정을 하고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질서 없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에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부임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현지 직원 중에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사관 차량 담당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지인과 친해지는 것은 권장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를로스가 라디오를 끄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카를로스가 잠시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령님을 비판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균열은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위험한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었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조국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러면 잡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했을 때 저는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수년이 더 흘렀습니다. 쿠바 파견 발령이 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는 가족 동반 발령이었습니다. 아바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외교관으로서 꽤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균열 따위는 오래전에 봉합된 줄 알았습니다. 당에 충성하고 지시를 따르고 보고서를 올리고 웃어야 할 때 웃는 것. 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쿠바에서 딸아이는 무섭도록 빠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현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쿠바 아이들과 뛰어놀고 스페인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게 마냥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다고 했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양에서도 뭐든지 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뭐든지 될 수 있는가? 저는 26살에 외교관이 됐습니다. 당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이 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간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카를로스가 던진 그 질문, 그리고 지금 딸이 던진 이 질문, 둘 다 같은 곳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균열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덮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쿠바에 온 지 2번째 해 겨울이었습니다. 대사관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외교관이 더 있었습니다. 직급도 달랐고 맡은 업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서로를 감시한다는 것. 누가 누구의 보고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속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어디까지 웃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친해 보이면 위험했고, 너무 냉랭해도 의심받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해외 공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동료 한 명이 평양으로 갑자기 소환됐습니다. 리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분이었고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깔끔해서 대사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와 있었는데 주말이면 관사 마당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대사관 측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국 귀환 명령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리 선생의 아내가 대사관 숙소에서 짐을 싸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이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사 마당에 두고 가는 공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습니다. 가족도 함께 가십니까? 그분이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들고 차에 올라탔고 저는 그분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리 선생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리 선생이 현지 쿠바인 친구에게 북한 내부 얘기를 몇 마디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가벼운 이야기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배급이 줄었다. 요즘 평양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런 말이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면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일상적인 불만을 한마디씩 내뱉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받아 적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전한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끌려갈 수 있다면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을 그 체제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을 봤고 끌려가는 가족들을 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리 선생의 일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 뭔지 제가 직접 알았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말 몇 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자식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아니,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도 저 아이처럼 될 수 있다고. 공을 두고 가던 그 아이처럼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로 끌려갈 수 있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직원들이 모여 영상을 시청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전에도 국내에서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체제에 반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교육이었습니다. 그때는 담담하게 봤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는 순간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편집된 것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입 모양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선명한 억울함을 담은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쳤습니다. 안 치면 안 됐으니까요.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그 눈빛을 지우려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딸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집을 그렸고
집 위에는 해를 그렸습니다. 노란 크레파스가 뭉툭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감시도 없었고 처형도 없었고 끌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 그림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도.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각성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질문, 딸의 질문, 리 선생 가족의 눈빛, 처형장의 억울한 눈, 그리고 아이의 그림 한 장. 그것들이 한꺼번에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그림을 조용히 접어서 가슴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가 구겨지도록 그 후로도 오랫동안 꺼내보았습니다.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번에는 위험한 생각을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성과 결심은 다릅니다.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건너는데 거의 6달이 걸렸습니다. 그 6달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회의에 참석하고 웃어야 할 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가? 탈북을 결심한 순간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딸은 소파에 누워 쿠바 TV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떠드는 만화 캐릭터들을 보며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소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양에 돌아가면 이 웃음이 남아있을까? 그 대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지 말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평양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계셨고 제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을 다시는 못 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긴 침묵 끝에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확정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워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정보였습니다. 탈북 경로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브로커 네트워크 같은 것과는 전혀 접점이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일반적인 탈북 루트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쿠바에 있었고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무기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북한 당국의 감시 체계도 일반 주민과 외교관에게는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외교관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됐습니다. 제가 멕시코 출장 서류를 만들어 비행기에 탄다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외교관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반 탈북자와 달리 외교관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발각되면 단순 처벌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거 대상이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6달을 고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내 모든 인터넷 사용 기록은 보위부에 보고됩니다. 탈북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쿠바인 지인들을 조심스럽게 활용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제 이주나 망명,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습니다. 알게 된 것은 이랬습니다. 쿠바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쿠바와 한국은 수교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멕시코가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아바나에서 멕시코시티로 가는 정기 항공편이 있었고 멕시코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멕시코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탈북자가 아닌 외교관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누군가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딸도 함께였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급여는 대부분 평양에서 관리됩니다. 해외에서 받는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아껴둔 돈이 있었습니다. 쿠바 페소가 아닌 외화로 최대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적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는 순간 어머니도 위험해집니다. 저는 마지막 통화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고, 딸이 잘 크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크고 있다고, 쿠바 날씨가 더우니 몸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평양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그분들은 연좌제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미안합니다. 출장 명목으로 멕시코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업무 중 멕시코 측과 협의할 사안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확대해서 공식 출장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결제는 통과됐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D-Day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챙길 수 있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니 당연히 짐이 가벼워야 했습니다. 며칠치 옷가지와 서류 가방, 딸아이 것은 작은 배낭 하나. 아내는 귀한 물건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 사진 한 장을 몰래 지갑 안에 넣는 것을 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진 한 장을 접어서 여권 뒤편에 끼워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대사관에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동료들과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내일 멕시코 출장 잘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표정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밉거나 좋거나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밤, 딸이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잘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내일 이 아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아이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한 번 여며주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아바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은 이른 시간임에도 꽤 붐볐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셋이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셋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멕시코시티 무역협회 관련 공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결제받은 문서였습니다. 글씨 한자 틀린 것 없이 완벽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받아 펼쳤습니다.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여권을 들여다보다가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벨트 위에 올려놓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직원이 손짓으로 저를 세웠습니다. 벨트를 빼라고 했습니다. 벨트였습니다. 벨트를 풀어서 다시 통과했습니다. 직원이 무심하게 다음 사람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벨트를 다시 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탑승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딸이 창가에 붙어서 비행기를 구경했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 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저 비행기 타?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좋아라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비행기를 가리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행정 담당자였습니다. 멕시코 출장 관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돌아오면 바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한 대답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게이트 앞에 줄이 섰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줄 뒤쪽에 섰습니다. 앞에는 쿠바인 승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무관심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려줬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기내에 들어섰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의 이른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기체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바나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살던 관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두고 온 것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잡았습니다. 딸은 이미 기내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안타까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3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착륙을 알렸습니다. 딸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집들이 엄청 많다. 그러게, 많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멕시코였습니다. 북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 왔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긴 줄이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면서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가고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한다. 그것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3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봤습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어디쯤 있는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사관이 스탬프를 찍어 돌려줬습니다. 입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심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을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은 가방을 메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공항 출구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멕시코 출장 온 북한 외교관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공항을 나가면 저는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일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빨리 와. 저는 걸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팔을 잡고 셋이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저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저는 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항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멕시코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낮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호객을 했고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는 얼굴이 있는지 없었습니다. 물론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감시 속에서 살아온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를 미리 외워두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 한국 대사관. 저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간판들이 다 스페인어야. 그러게, 여기도 스페인어 쓴다. 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스페인어, 제가 평생 갈고 닦은 언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쓸모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쯤 대사관에서는 제가 멕시코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장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있었습니다. 적국의 상징으로 교육받은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깃발이 저에게는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 잠깐이 길었습니다. 딸이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여기 어디야?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 곳 찾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 사는 데 있잖아.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아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이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안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까? 북한 외교관 신분이 맞습니까? 저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살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면서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오랜 시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신원 확인, 경위 청취, 가족 관계 확인, 통역관이 붙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아내도 따로 불려가서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딸은 옆방에서 직원이 돌봐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과자를 먹으며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망명 신청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등받이에 키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언제부터 눈을 깜빡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딸이 잠들었습니다. 아내가 딸 곁에 누웠고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았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도 옆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의 삑 소리, 탑승 게이트, 이륙의 순간, 멕시코 입국 심사, 한국 대사관의 태극기.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주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 아내의 부모님, 함께 일했던 동료들, 제 등 뒤에서 보고서를 썼을지도 모르는 누군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끊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담당자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조사, 서류, 확인. 저는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아침을 먹였습니다. 숙소에서 제공한 빵과 우유였습니다. 딸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조사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자. 숨기지 말자. 이 나라 사람들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대하자. 그것이 새 출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세밀했습니다. 언제부터 탈북을 결심했는지, 누구와 모의했는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저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혼자 결심했고 아내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현지 인맥을 통해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다고. 담당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가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식사였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망명 절차는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숙소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 멕시코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보위부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양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됐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몸 조심하시라고 했던 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더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지방에 사셨습니다. 연좌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라고 부르는 것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으니까요. 담당자가
어느 날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입국 관련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안상 알려드릴 수 없지만 곧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국은 언제나 적이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남조선 괴뢰, 그 땅에 제가 간다는 것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 당일이 됐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여권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마련해준 임시 서류였습니다. 북한 외교관 여권은 이미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를 정의해온 신분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함께 움직여줬습니다. 수속을 도와줬고 탑승까지 동행해줬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도착하실 겁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하게 나왔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딸이 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구름 위로 나는 거야 했습니다. 아이가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비행 중에 담당자가 한국 입국 후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하나원 입소, 정착 지원. 하나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 교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벨트를 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그 땅과 같은 반도인데 다른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다 왔다. 저는 응, 다 왔어,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세게. 저도 세게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딸이 먼저 통로로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저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멈칫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공항 안내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아빠 뭐 봐? 하고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저 글자 읽어봐 했습니다. 아이가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그래, 여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입국 심사를 앞두고 잠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김새가 저와 비슷했습니다. 말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긴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반응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딸이 옆에서 어른들 다리 사이로 보이는 것들을 구경하며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담당자들이 바로 저희를 인계받았습니다. 공항 안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국정원 직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어색했지만 그 말만큼은 똑바로 나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왜 다 우리 봐? 저는 반갑다고 그러는 거야,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위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도착 이후 처음으로 진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간판들,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보였습니다. 저도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치킨, 카페, 편의점, 별것 아닌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창밖을 보며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세상입니다. 낯설지만 우리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그 높은 천장, 그 많은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가게들, 쿠바에서 멕시코까지. 저는 꽤 여러 나라를 다녀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 모든 것과 또 달랐습니다. 뭔가 더 빠르고, 더 밝고, 더 분주했습니다.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저는 그래, 많다. 라고만 했습니다. 입국 절차는 일반 승객들과 분리되어 진행됐습니다. 담당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항 안에서도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이름, 직책, 경위, 경로, 몇 번이고 같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조사는 며칠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보다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북한 외교 체계에 대한 질문, 대사관 내부 구조에 대한 질문,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 저는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에 처음 내딛는 저의 성실함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던 날, 복도에서 먼저 입소한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왔구나 싶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계좌 개설, 의료 이용, 취업 준비. 어떤 것은 쉬웠고 어떤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강사가 근처 마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그득했습니다.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저는 과자 진열대 앞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명절에 당에서 배급해주던 그 사탕들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손으로 집으면 됐습니다. 딸은 적응이 빨랐습니다. 아이는 금방 또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나원에도 아이들이 있었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빠르게 어울렸습니다. 언어가 조금 달라서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한국말 더 연습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곳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도 당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뺏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지만 저는 첫날 밤 그 집 거실 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지시대로 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막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한참 걸렸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말투, 표현, 유머.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언어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세상을 봤던 것처럼 한국어로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딸은 이제 서울 말투로 말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빠르고 자연스러운 서울 말투로. 저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쿠바 대사관 관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크는 아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지금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오늘도 웃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웃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를 부릅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저는 그래, 맞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그 당연한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도시에서 아무도 모르는 저로 사는 것이 막막한 날도 있었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속도도 달랐고 사람들의 눈빛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딸이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매일 새로운 기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을 안고서도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딸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겁쟁이가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딸아이가 쿠바의 관사에서 그렸던 그 그림. 아빠, 엄마, 아이 셋이 나란히 서 있던 그 크레파스 그림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그 그림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낡고 구겨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어른이 되면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살렸다고. 이 그림 한 장이 우리 셋을 여기까지 데려왔다고.